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업팀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팀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문제 해결팀이고, 두 번째가 창의적 팀, 세 번째가 전략적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문제 해결팀은 일단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통제센터의 진단팀과 같은 팀이 예로서 들 수 있는 경우고요. 창의적 팀은 자율성이 보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과 대안들을 탐색하는, 그리고 수용적인 분위기에 있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BM이라는 회사의 PC팀 이러면 이제 창의적 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적 팀은 지배적 특징이 이제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략적 팀에서 강조되는 분위기는 지시적이고 매우 전문화된 과업을 수행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고,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역할 명료성이 나타나고요. 잘 정의된 수행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성이 강조되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이제 심장수술팀이다 라고 예를 들은 경우가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팀의 유형과 관련된 특징과 강조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유형의 팀과 복잡한 유형의 팀을 구분했을 때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되어지는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목적 또는 사명에서 단순한 유형의 팀은 과업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제품, 서비스의 생산,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과업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유형의 팀은 개선팀이라고 할 수 있죠. 과정 개선을 통한 효과 증진을 일으키는 그런 팀이 바로 복잡한 유형의 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시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단순한 유형의 팀은 임시 팀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만 존재하는 타스크포스 팀 같은 거겠죠. 그리고 복잡한 유형의 팀에 해당되는 것은 연구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이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되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 정도로 구분해 보면, 단순한 유형의 팀에 해당되는 건 작업 진단팀, 중요 결정을 리더가 내리게 되는 작업 진단팀이고, 자율관리팀이라는 게 이제 복잡한 유형의 팀이라고 할 수 있고, 중요 결정을 팀원들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단순 기능팀과 다기능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순 기능팀이라는 건 구성원들 간에 전문 영역이 유사해서 그렇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다 비슷비슷한 그런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팀이고요. 다기능팀은 팀 구성원들이 각각의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 갖추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유형의 팀과 복잡한 유형의 팀으로도 유형을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고, 집단과 이제 팀의 차이를 또 몇 가지 차원에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팀이라는 것보다는 집단의 경우는 예전 조직이 이제 초창기에 탄생했을 때는 집단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지배적인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점차 현대로 넘어오면서 팀이 기업 내에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집단과 팀의 차이점을 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 목표, 과업 수행, 직무 범위, 통제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단은 각 개인이 기여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팀은 개인의 기여에다가 공동의 노력으로, 즉 팀워크로 성과가 얻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의 기여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기여에다가 팀워크로서 또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의 노력이 합쳐져서 성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보면 집단은 개인 책임이고요. 팀은 팀원 공동의 책임입니다. 집단에서는 개개인들이 일에 대한 책임을 각자 지는 거고, 팀은 팀원 공동으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도 구성원 공동 목표가 존재하고요. 팀은 팀 공동 목표에 몰입하는 상태가 바로 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업 수행은 관리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집단에서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팀에서는 팀 스스로 설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팀에서의 과업 수행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직무 범위를 보면 잡다한 여러 가지 직무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바로 집단에서의 직무 범위고, 팀에서의 직무 범위는 직무의 범위가 넓은 한두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방식에서 보면 집단은 감독자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팀에서는 팀원들이 서로 상호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단에서는 리더가, 감독자가 통제권을 행사하고 또 지시를 내리고 그런 특성이 있는가 하면, 팀 같은 경우는 팀원들 각각이 서로 통제를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게 바로 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과 팀의 차이를 살펴봤고요. 팀이 이제 형성되어진 그리고 발전 단계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1단계는 바로 이제 기본적인 형성 단계죠. 형성 단계, forming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형성 단계에서는 상황은 리더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정보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일단 목표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 탐색하는 상호 탐색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정보도 부족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성원들의 과업은 바로 방향 설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1단계인 형성 단계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는 바로 격동 단계라고 하는 컨플릭팅이라고 해서 이제 갈등 단계죠. 그래서 갈등과 견제가 팀원들 간에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서로 뭐 눈치도 보고 탐색도 하면서 또 견제도 하고 처음부터 손발이 착착 맞아떨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갈등과 견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갭도 발생하죠. 서로 간의 차이점도 발생하고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도 작용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 동일한 의사결정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생각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이 격동 단계에서는 규범과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업은 조직화, 구조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규범 단계예요. 어느 정도 규칙이 만들어지고 기준이 만들어지는 노밍이라고 해서 규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부터 이제 응집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서로 팀원들끼리 뭐 상호 탐색도 하고 견제도 하고 갈등도 일어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서로가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탄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응집력을 갖추기 시작하고 동료의식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것도 발생하게 된다. 물론 팀장이 팀원들에게 또 팀원들끼리 피드백을 상호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집단사고, 그룹 싱킹이라는 집단사고의 가능성도 올라가죠. 너무 팀원들끼리 또 이렇게 응집력이 좋아지다 보면 누군가 하나가 뭐 팀원들 5명 중에 4명이 찬성하면 1명이 반대하는 게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바로 집단사고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규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조직화도 이미 이루어졌겠죠.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뭔가 의사결정하는 것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팀원들의 동의가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성과 단계가 되면 이제 팀으로서 거의 완전체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이 나타나게 되고 효율성을 갖추게 되고 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팀원들 간의 역할도 분명해지는 역할 명확화가 나타나게 되고 비로소 성과 창출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문제 해결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구성원들의 과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라는 게 형성돼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단계도 각 단계별로 특성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팀원들 간의 어떤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팀 내에서 뭔가 의사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모형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일단 모간과 바우어스가 95년도에 효과적인 팀 의사결정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우선 상황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Situation Assessment. 상황평가라는 건 문제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단서들을 감지하고 해석한다. 즉,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단서들을 막 찾고 그리고 찾아낸 단서들의 내용들을 이제 해석하는
그게 이제 상황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초인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에 대한 정의 및 문제 해결 전략을 개발하는, 그게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초인지입니다. 즉, 팀 구성원들이 문제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문제가 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우리가 개발해서 펼쳐나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된 정신 모델이다라고 해서 shared mental model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전략 개발을 해서 이제 개발된 문제와 전략에 대해서 공통적 이해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즉,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방법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문제와 전략에 대해서 팀원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 모델이라는 건 바로 공통적인 이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이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공통적인 이해 능력을 개발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원 관리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팀 내 기술과 능력의 효율적 관리.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각 구성원들, 팀원들이 어떤 능력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술과 능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려면 팀원들 각각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팀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론으로 홀렌백, 르핀, 일겐이라는 학자가 바로 96년도에 다수준 이론이다라는 것을 또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한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 좀 작용하고 있죠. 우선 이 사람들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 팀 정보력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팀 정보력, 팀 인포머티, 팀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진 정도,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진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팀 정보력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팀원들도 사실 개별적으로는 그런 정보를 가진 정도가 좀 차이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죠. 서로 다를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정보를 공유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치고,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 타당성이다라는 것은 팀원들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팀원들 개개인들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이 각각 자기가 가진 정보들을 다 서로 공유하고 끄집어내서 그걸 충분히 함께 모으게 되면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커지겠죠. 그래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갖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팀은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개개 구성원들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 타당성이라는 건 바로 팀 구성원들 능력의 평균치를 구성원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팀 구성원의 능력의 평균이다. 많고 적은 것들을 다 모았을 때 그걸 팀원수로 나누면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팀원 A라는 친구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뭐 B라는 친구는 또 다른 영역에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정보의 양이나 크기가 틀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평균해서 본다. 그랬을 때 구성원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간 민감성이라는 것이 작용할 수 있다. Dyadic sensitivity. 팀 리더가 최종 결정을 할 때 팀원들이 제시한 의견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민감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시한 의견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민감한 정도. 즉 팀 리더는 팀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의견들을 막 얘기를 꺼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의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사실은 팀 리더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나 권고를 자주 들어야 한다. 즉 리더가 구성원들과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많이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서로 다른 정보,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팀 구성원들의 그런 서로 다른 생각을 팀 리더는 자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쓸만한 정보를 갖고 있구나. 좋은 정보네. 그 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또 팀원들은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팀장이 내가 하는 얘기는 잘 안 들어. 뭐 팀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해줘. 뭐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그 팀 구성원들의 생각을 자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효과적인 팀 의사결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구조라는 학자가 95년도에 저해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바로 팀원들 간에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불균형이에요. 이게 모두 저도 기업 조직에서 이제 일을 해봤지만 그 팀장도 해보고 팀원으로도 있어봤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팀원들이 처음에는 그런 거를 잘 오픈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선 탐색을 하잖아요. 그죠? 저 친구는 무슨 정보를 갖고 있나? 내가 이런 정보를 오픈해도 될까? 근데 내가 끄집어낸 정보가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비해서 오히려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서로 막 탐색을 하고 눈치를 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팀원들 간에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당연히 다 똑같지가 않아요. 누구는 어떤 분야의 영역에서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가 하면 뭐 어떤 친구는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내용의 정보들만 또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팀원들 간의 정보가 다 그렇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통합의 어려움이라는 것 또한 당연히 발생하겠죠. 일단 정보가 얼마나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에 따라서, 또 구성원들 간의 지위 차이, 또 정보의 중요성 평가의 어려움, A라는 친구가 얘기한, 그 팀원이 얘기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팀 리더가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내리겠지만 구성원들 간에도 의견이 제시가 되겠죠. 그거 별로 안 중요한 얘기야. 나는 중요하다라고 정보를 끄집어냈는데 다른 팀원들이 그 정보를 깎아내릴 경우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100% 다 오픈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정보량도 틀리고 정보의 질도 당연히 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정말 통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통합에 어려움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의사결정을 하는데 또한 스트레스라는 것도 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결정의 모호성, 확실한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확실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촉박한 시간,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도 또한 작용하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도 또한 효과적인 팀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린티어와 셀라스라는 학자가 95년도에 팀워크의 원칙을 제안을 했어요. 팀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팀워크의 원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첫 번째 원칙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끼리 어떤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또 아니면 어떤 해놓은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피드백을 원활하게 주고받는 것이 일단 원칙 1이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작업 과정에서 서로 돕고자 하는 의지, 준비, 성향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팀원들끼리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나만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빛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크면 안 되겠죠. 조금 더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그런 작업도 좀 도와주고, 어떤 영역에서 좀 서투른 팀원이 있으면 그것도 또 도와주고, 서로 간에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성향들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곳은 팀워크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냥 나 혼자만 잘하는 사람, 혼자서도 뭔가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결코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서로의 협력과 노력이 집단 성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하죠. 협력하고 노력해서 뭔가 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해서 뭔가 성공으로 이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팀워크 발휘가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협력과 서로 간의 노력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팀의 성과로 이어진다,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이 팀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다. 당연히 믿고 의지하고 하는 마음들이 강해야겠죠. 그게 당연히 상호 의존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를, 다섯 번째 원칙은 팀워크를 지지하는 리더가 있다. 일단 리더가 팀원들을 사실은 굉장히 북돋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팀 팀워크 좋아.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리더가 있어야 팀워크도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리더가 팀워크보다 어떤 개인 플레이를 자꾸 인정하거나 어떤 누구 하나를 돋보이게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팀워크를 굉장히 더 중시하고 그것 자체를 성과의 기반으로 삼는 그런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원칙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 원칙이 팀워크를 발휘하는데 반드시 작용한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팀워크가 증가하는 것의 요소로는 팀 목표에 대한 동의. 당연히 팀 구성원들은 팀에서 정해놓은 목표에 대해서 다 누구나가 동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팀이 정한 목표에 대해서 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팀 목표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상태에선 최선을 다하지 않겠죠. 상호작용의 빈도가 증가해야겠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개인적인 매력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팀 간 경쟁, 팀 대 팀의 어떤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팀 간의 경쟁이 각각의 팀의 팀워크를 좋게 만들어주죠. 호의적인 평가가 뒤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팀워크의 증가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이제 팀워크가 감소하게 되는 요소는 팀 목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게 되면 벌써 출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팀 크기가 너무 크면 당연히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팀 크기가 거대하면 팀워크가 잘 발휘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팀 내에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역시 팀워크를 저해시킬 수 있고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팀 내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그러면 협동도 안 이루어지고 협조도 잘 안 되겠죠. 팀원들, 팀 내의 구성원들 간의 경쟁의식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팀 간의 경쟁은 오히려 그 팀, 각각의 팀의 팀워크를 높여주지만 팀 내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히 리더의 독재적인 지배 또한 팀워크를 저해시키는,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벨빈이라는 학자가
9가지 팀 역할 모형이라는 걸 또 제안을 했어요. 이 9가지 역할 모형이라는 건 팀 내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팀 구성원으로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팀원이 꼭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팀원들로 구성이 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팀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으면 훨씬 좋은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서 하나하나씩 내용을 좀 보시면, 창조자라는 것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전통이나 이슈에 얽매이지 않아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게 바로 창조자의 유형입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너무 집착한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탐색가 유형은 외향적, 열정적이면 말하기를 좋아하며 기회를 발굴 탐색하고 친교를 잘한다.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그런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긍정적인 데 반해서 초기 열정이 사라지면 관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하는 지휘, 조절자의 유형입니다.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을 증진하며 위임을 잘한다. 이런 사람이 리더로 역할을 하게 되면 이런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직과 사람을 교묘히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오히려 개인적인 일까지도 위임을 해버리는 그런 약점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진자. 추진자라는 건 뭔가 아주 굉장히 도전적이고 활기에 넘치며 공경 속에서 번성한다.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장애를 극복하고 추진력과 용기를 지니고 있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진자. 냉철 판단자. 냉정하고 전략적이며 총명하고 모든 안을 살피고 정확히 판단한다. 근데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남을 고치시키는 추진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위기 조성자, 팀워커. 이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위기를 잘 이끄는 사람이겠죠. 그죠? 남을 잘 이해하는 등 외교적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경청하고 마찰을 피하며 조직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 상황에서 결단력이 부족하고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런 또 단점이 있죠. 실행자. 엄격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보수적이고 능률적이다. 실행에 잘 옮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그런 유형이죠. 조금은 좀 비탄력적이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응이 낮다. 실행은 잘하는 반면에 그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완결자 유형이라는 것은 근명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실수나 빠진 것을 찾아내고 제 시간의 일을 이룩해낸다. 반면에 걱정을 많이 하고 쉽사리 위임하지 않고 자질구레한 곳에도 간섭을 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시시콜콜이 간섭을 하고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특성을 갖는 거죠. 전문가,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솔선하여며 헌신적이며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잘 제공한다. 이런 전문가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시야가 좁아서 좁은 분야의 기술적 내용에 집중하며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각각의 9가지 역할 모형이 얘기해 주는 거는 팀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그 유형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면 가장 좋은 그런 팀으로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는지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유형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을 어떤 유형으로 그 팀을 짜야 되는지를 고려할 때 충분히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팀에서의 대인 과정이다라는 것은 이제 팀원들끼리의 대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선 의사소통 측면에서 보면 솔직하고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다라는 거고요. 하루의 작업을 검토하기 위한 짧은 비공식적인 만남. 즉, 팀원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 시간 무렵이 되면, 하루의 일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미팅을, 갖는 것도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간의 공식적 회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공식적 회의는 뭐 금요일 날 할 수도 있고 월요일 날 할 수도 있고, 팀 내 새로운 정보의 빠른 전파.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있으면,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빨리 전파하는 것이 의사소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팀원 간의 자유롭고 솔직한 논의, 그다음에 조언을 요청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팀 내 자원 현황에 대한 빠른 인식도 당연히 의사소통이 활발하면, 원활하면 빨리 공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라는 것도, 우리가 갈등은 무조건 다 네거티브하게만 볼 게 아니라 유익한 갈등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 발생 시에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서로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즉, 갈등이 너무 없어도 그냥 순조롭게 무조건 다 잘 가는 것처럼만 일이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갈등이 발생해서 다시 한번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갈등의 해결이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즉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장래의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즉, 나중에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겨도 다 헤쳐나갈 수 있어. 그건 다 풀 수 있는 그런 갈등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응집력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단단히 뭉쳐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이 소속팀의 매력을 느끼고 계속해서 남으려고 하고 하는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가 바로 응집력입니다. 그래서 응집력이 이제 튼튼하면, 단단하면 공개적인 의사소통이 아주 촉진되죠.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서로 속닥속닥 거리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 모든 얘기를 다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집단, 그룹 싱킹이라는 것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거는 근데 뭐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건 그룹 싱킹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팀 단위의 보상이 응집력을 높여준다. 즉, 우리가 누구 하나 돋보이는 게 아니라 으쌰으쌰 다 같이 열심히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뭐 보상을 달리 준다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한테 팀 단위로 보상을 내리는 것이, 보상을 받는 것이 응집력을 높여주는 그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신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팀원들 간의 상호 신뢰가 강한 곳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촉진되어지고 협력 의도도 높아지겠죠. 충성심 또한 늘어날 거고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서로 믿고 의존하는 것이 커지니까 당연히 신뢰감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팀을 위한 인사, 선발,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문제예요. 팀 기능을 촉진하는 개인 특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팀원을 선발할 때 그 개인적인 특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어떤 팀원들을 팀원으로 구성해야 되느냐, 학습 능력,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 모험 감수 성향이 좋은 친구를 팀원으로 뽑아야겠죠. 또 팀원 간 능력의 조화, 또 얼마나 이제 서로 너무 뛰어나고 또 너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 팀원들 간의 능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맞춰야겠죠. 팀원들 간의 성격도 중요하겠죠. 가치관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되고요. 서로 추구하는 바가 틀리면 팀원들 간의 협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좀 성격도 좀 내향적인 성격보다는 외향적인, 꽁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외향적인 성격이 좋고 정서적으로도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것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팀 수행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프레이토라는 사람이 또 93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팀 수행 향상을 위해서 바로 팀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 다음에 팀원들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팀 의식, 당연히 팀 스프릿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일체감을 공유하고 자신에 대한 팀원들의 인상을 관리한다.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팀 리더가 팀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과업 분석은 이제 팀 교육을 위해선 이러한 과업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 효과성 증진을 이제 최종 목표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제 전문가를 활용한 과업 정보를 수집하는 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준거를 개발하는 거,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 평가 준거에 따른 KSA의 중요도 분석, 교육 내용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과업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팀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뭐 개인 교육의 논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팀 구성원들이 성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구성원들이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서, 팀의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지식과 이러이러한 기술과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된 정신 모델, 그 다음에 공유된 지식 구조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 수행과 관련된 인지 지식은 바로 생각하기, 행동 기술은 행동하기, 태도와 정서는 느끼기, 공감 능력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팀 교육의 구조를 어느 정도 짤 때 이 팀 수행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갖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팀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쭉 강의만 쭉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좀 관련된 동영상이 있으면 제가 또 찾아서 필요하면 잠깐 중간에 삽입하도록 하고요.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질문 코너에 등록을 해 주시고요. 과제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공지사항에 이미 올려놨죠. 혹시 과제 공지사항을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팀과 관련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